야, 이 노인네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쾅 하는 충돌음과 함께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어머니가 당황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아가씨, 신호가 바뀌어서 멈춘 건데 뒤에서 박아놓고 무슨 소리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아가씨, 주제 파악 좀 해? 냄새나게 생겨가지고. 아우, 짜증나. 오늘 중요한 날인데. 재수없게. 어머니는 차에서 내려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니,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해? 어른한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매우 크고 선명하게 2번 울렸습니다.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젊은 여자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른? 돈 없고 늙으면 그냥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내 차 기스난 거 보이지? 당장 물어내. 못 물어내면 콩밥 먹을 줄 알아. 이 늙은 여편네야. 뺨을 맞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 뺨을 생선 비린내 난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 상견례 가는 길에 뺨을 맞았다. 그런데 저 싸가지 없는 여자가 내 며느리라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장 바닥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처절하게 당했다가 결국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말순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한 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제 손에 밴 비린내, 남들은 냄새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저한테는 훈장이었습니다. 그 냄새로 아들 민호를 대학 보냈고 대기업까지 취직시켰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으로 달려가고 해가 질 때까지 손님들 앞에서 생선 내장을 발라내던 그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민호를 만든 거니까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붕 떠 있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민호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상견례라는 거, 저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행사잖아요.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서 어떤 옷을 입을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옷장을 뒤져봐야 화려한 옷이 있을 리 없죠.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민호가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요. 민호는 32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무엇보다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키웠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았거든요. 대기업 과장까지 승진했다고 했을 때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이름이 최유라라고 했습니다. 28살이고 부잣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참 예뻤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말투도 조곤조곤했어요. 민호가 왜 반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죠. 솔직히 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잘 키운 어미로서
당당하게 가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장소까지 가는 길 저는 택시를 탈까 하다가 결국 제 낡은 중고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던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라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민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도로에서 터졌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저는 당연히 멈췄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왔습니다. 추돌 사고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차에서 내려 뒤를 확인했어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고급 외제차가 제 차 뒤에 박혀 있더라고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불같이 화를 내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아까 여러분께 들려드린 그 고함이었습니다. 야, 이 노인네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히 신호가 바뀌어서 정지한 건데 왜 저한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뒤에서 박은 건 저 여자인데 말이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신호가 바뀌어서 멈춘 건데요. 뒤에서 박아놓고 무슨 소리야? 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 눈빛,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것 같은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죠. 뭐, 아가씨? 주제 파악 좀 해. 냄새나게 생겨가지고. 아우 짜증나. 오늘 중요한 날인데 재수없게 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난다고요. 제가 평생 들어온 말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하는 여자한테 따라붙는 꼬리표 같은 말이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데요? 민호 상견례 가는 날인데 여기서 싸움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대화로 해결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말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해요? 어른한테 라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여자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짝, 짝, 뺨을 맞았습니다. 두 대나요. 제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길바닥에서 처음 보는 젊은 여자한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도끼 어린 목소리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른, 돈 없고 늙으면 그냥 방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라고요. 그리고는 제 차 범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차 기스난 거 보이지? 당장 물어내. 못 물어내면 콩밥 먹을 줄 알아. 이 늙은 여편네야 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온갖 욕설과 멸시를 다 겪어왔지만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고 분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차를 타고 휙 가버린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뺨이 벌겋게 부어올랐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상견례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민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화장도 다시 고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은 어쩔 수 없었어요. 살짝 부딪혔다고 둘러대기로 했습니다. 민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시동을 걸고 한정식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니까요. 내 감정보다 아들의 행복이 먼저니까요. 고급 한정식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차 안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라, 김말순. 오늘 하루만 웃으면 된다.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민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볼은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니다. 오다가 살짝 부딪혔어. 괜찮다. 어서 들어가자. 라고요. 민호의 손을 잡고 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본 얼굴이었거든요. 아까 길바닥에서 저를 노인네라고 욕하고 냄새난다고 비웃고 뺨을 2대나 때린 그 여자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곤조곤하고 다정한 목소리, 아까 저를 향해 퍼붓던 그 도끼 어린 고함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 맞아요? 아까 그 악마 같은 눈빛은 어디 갔고 이렇게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건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씨, 우리 아까 봤지? 라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오늘 처음 뵙는데요. 라면서요. 그리고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뻐서 어디서 본 것 같으신가 봐요? 호호호라고요. 민호가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라가 원래 좀 장난기가 있어. 라면서요. 저는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 지금 저를 완벽하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가 1시간 전에 나를 때렸다고, 냄새난다고 욕했다고, 늙은 여편네라고 모욕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호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유라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이 얼마나 다정한지 저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민호는 분명 유라 편을 들겠죠. 증거도 없이 엄마가 갑자기 미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결국 상견례는 엉망이 되고 민호와의 사이만 틀어지겠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단 참자, 오늘만 넘기자 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유라 부모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의 부부였는데 말투가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유라가 저런 성격인 걸 아실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분들 앞에서도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나오면 먹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까 맞은 뺨이 계속 욱신거렸고 유라가 웃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식사 중간에 유라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일어났어요. 뒤를 쫓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직접 따져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유라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아까 식당에서 보여줬던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와, 끈질기네. 노인네가 눈치도 없어?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일은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라고요. 아들 앞길 막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고, 넌 내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민우한테 다 말할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라가 제 어깨를 밀치더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고 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해봐. 민호 씨가 냄새나는 생선 장수 엄마 말을 믿을까? 대기업 다니는 세련된 내 말을 믿을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민호는 착하지만 순진한 아이예요. 유라 같은 여자한테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죠.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민호는 유라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가 거기서 한 방 더 날렸어요. 그리고 나 임신했어. 민호 씨 핏줄이라고. 어디 한번 해보시던가. 임신이라고요. 손주가 생겼다고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장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뱃속에 있는 건 제 손주잖아요. 설령 유라가 악마 같은 여자라 해도 그 아이는 민호의 피를 이어받은 제 핏줄인데요. 유라는 제가 무너지는 걸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유유히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날 상견례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유라는 식탁에서 완벽한 예비 며느리 연기를 했고 민호는 행복에 겨워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걸 바라보며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임신까지 했는데요. 손주를 볼모로 잡힌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인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힘이 없을까? 왜 나는 아들을 지켜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저는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생선을 손질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죠. 그때 옆가게 장 사장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말순아, 요즘 왜 그래? 넋이 나갔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사장이 계속 물으니까 결국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날 있었던 일, 유라의 두 얼굴, 임신 협박까지 전부요. 말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장 사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그런 천하의 몹쓸 년을 봤나?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김말순, 내가 누구냐? 자갈치 곰장어 아니냐? 껍질 벗겨놔도 꿈틀대는 그 곰장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자갈치 곰장어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장 사장은 알고 보니 예전에 형사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뒤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쪽 인맥이 두터웠어요.
흥신소랑도 연결이 있고 정보를 캐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죠. 장 사장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 뒷조사 좀 해볼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뭔가 구린내가 진동한다. 저거 가짜 임신일 수도 있고 다른 놈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요. 저는 그 말에 한 줄기 희망을 받습니다. 만약 유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민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장 사장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유라의 행패는 계속됐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 좀 모자란데 시장 점포 빼서 좀 보태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점포를 빼라고요? 그건 제 평생의 피와 땀이에요.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라고요.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늙어서 장사도 힘들잖아요. 손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요. 라고요. 저는 너무 분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유라가 점포 빼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었죠. 그런데 민호의 대답이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유라가 임신해서 요즘 예민해. 좀 맞춰주자. 라는 거예요. 민호는 완전히 유라한테 넘어갔더라고요. 제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그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님이 생선을 골라달라고 해도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곤 했습니다. 장 사장이 옆에서 계속 저를 살폈어요. 말수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꼬리를 잡을 테니까 라고요. 저는 그 말만 믿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로 유라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면도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준비를 핑계로 유라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단 비용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명품 가방이랑 보석을 원한다면서 수천만 원짜리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물건 구경도 못 해봤어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이 무슨 명품을 알겠어요. 하지만 민호 체면도 있고 유라 부모님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했어요.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단 비용을 보내고 나니까 이번에는 신혼집 가구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어울리는 수입 가구를 들여야 한다면서 또 수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저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진짜 아들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나쁜 엄마인 것처럼요. 저는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중간에서 곤란해할 것 같았거든요. 가구 비용까지 마련해서 보내고 나니까 이번에는 해외 신혼여행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럽으로 보름 동안 다녀올 건데 비용이 좀 든다면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유라 씨, 내가 돈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줄 알아요? 나도 한계가 있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유라가 순간 목소리를 바꾸더라고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어머님, 제가 누구 핏줄을 베고 있는지 아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라고요. 또 손주를 볼모로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뱃속에 있다는 아이가 계속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임신이 맞는 건지, 민호 아이가 맞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유라는 바쁘다며 피했고, 민호한테 물어봐도 유라가 알아서 잘 다니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며칠 사이에 확 늙어버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라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유난히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아파트 전세금이 모자라다고요. 시장 점포 빼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나이도 있으시고 힘든 일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점포를 빼라고요? 그 점포가 뭔지 이 여자는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새벽마다 경매장을 뛰어다니며 지켜온 제 삶의 터전이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온갖 서름을 다 겪어가며 지켜낸 곳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손님 앞에서 생선을 발라내던 곳이에요. 그런 곳을 당장 빼서 전세금으로 보태라고요? 저는 참다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라 씨, 그건 안 돼요. 그건 내 평생이에요. 그건 내 목숨과도 같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유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았어요. 어머님,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저 이러다 유산하면 어머님 책임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손주를 또 볼모로 잡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라가 전화를 끊은 뒤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평생 저 여자한테 쥐어짜이며 살아야 하는 건가?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원망스러웠어요. 하늘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유라의 행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며 들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호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와서 반가웠지만 왠지 좋은 예감이 들지 않았거든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어? 라고 물었죠. 민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유라가 그러는데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어때?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대. 유라가 좋은데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요양원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저는 아직 건강해요.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요. 허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건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이놈아, 멀쩡한 애미를 고려장 시키겠다는 거냐? 내가 언제부터 요양원 갈 나이가 됐어?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왜 날 치우려고 그래? 민호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유라가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시설 좋은 데 있으면 친구들도 많고 건강 관리도 받을 수 있잖아.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유라가 저를 치우려는 속셈이라는 걸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점포를 빼서 전세금으로 쓰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없이 민호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는 거죠. 아들과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악한 계획이 눈에 훤히 보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으니까요. 유라가 하는 일은 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갔다는 게 너무나 분하고 서러웠어요. 제가 40년 동안 비린내 풍기며 키운 아들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대학 보내고 취직시킨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저보다 몇 달 전에 만난 여자를 더 믿는다니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요.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 사장이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자갈치 곰장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라는 말이요. 저는 곰장어예요. 껍질을 벗겨놔도 꿈틀대는 곰장어라고요. 40년 동안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남편이 떠나도 살아남았고 빚쟁이들이 몰려와도 살아남았고 세상이 아무리 저를 짓밟아도 다시 일어섰어요.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예요. 저는 장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유라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고 물었죠. 장 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냄새 좀 맡아봤는데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 저 여자 뭔가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인간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반드시 꼬리를 잡아줄 테니까. 내 경력이 헛된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버텼어요. 유라가 뭐라고 하든 민호가 뭐라고 하든 꾹 참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 여자의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장 사장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뭔가 잡힌 건가 싶었거든요. 말순아, 일단 앉아봐. 내가 캐낸 게 있어. 근데 각오해야 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장 사장 앞에 앉았습니다. 장 사장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사진도 있고 문서도 있고 뭔가 공식적인 도장이 찍힌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장 사장의 조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유라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임신했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장 사장이 흥신소를 통해 유라가 다닌다고 주장하는 산부인과 기록을 확인했는데 최근 임신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라가 말한 병원에 문의해보니 그런 환자 자체가 없다고 했대요. 유라는 민호와 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임신을 꾸며낸 거였어요. 손주가 있다고 믿었던 저는 허공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위해 협박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면서 돈을 뜯어갔고
유산하면 책임지라면서 저를 겁줬던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없는데요. 처음부터 없었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이 정도로 나쁜 줄은 정말 몰랐어요. 거짓 임신으로 사람을 이렇게 쥐어짜다니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 사장이 꺼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에는 유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마주보며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모텔 앞에서 그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유라는 민호와 사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요. 장 사장 말로는 몇 달 동안 추적했는데 거의 매주 그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바치고 있을 때 이 여자는 다른 남자랑 호텔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장 사장님, 이 남자가 누구예요? 어떤 놈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 사장은 한숨을 깊이 쉬더니 대답했어요. 이 남자가 문제야. 유부남이야. 그것도 사업하는 집 아들인데 와이프랑 아이까지 있어. 유라가 이 남자랑 몇 년째 내연 관계래. 민호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사이야. 내연 관계라고요? 유부남이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유라는 민호와 결혼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유라한테 민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줄이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여자가 세상에 있다니요. 이런 악마 같은 여자가 있다니요. 하지만 장 사장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 사장이 서류를 하나 더 꺼내 보여줬습니다. 법원 기록이었어요. 공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수나 더 큰 문제가 있어. 유라 그 여자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더라. 한두 번이 아니야. 사기 전과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 사장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유라는 몇 년 전에 다른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거죠. 혼수 비용이 필요하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는 잠적했대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고요. 그런 여자가 지금 똑같은 수법으로 민호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어요. 민호의 대기업 배경을 보고 접근했고 저의 시장 점포까지 노린 거였습니다. 부잣집 딸이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상견례 때 나왔던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장 사장 말로는 그 사람들도 돈 받고 연기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어요. 억울한 눈물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결혼하려고 했다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민호가 저런 여자한테 농락당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저 여자의 본색을 밝혀야 해요. 민호를 구해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됐습니다. 장 사장님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장 사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도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무기를 얻은 거잖아요. 유라를 무너뜨릴 증거를 얻은 거잖아요.
장 사장은 저를 격려하며 말했어요. 말순아, 이제 내 차례야. 저 여자한테 되갚아줘. 그동안 당한 거 다 돌려줘. 내가 누구야? 자갈치 곰장어잖아. 곰장어의 매운맛을 보여줘. 내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됐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유라는 머리가 빠른 여자예요. 눈치도 백단이고요.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갈 거예요.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라의 본색을 폭로할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두 번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유라가 전화해서 돈을 요구해도 내내 알겠어요. 라고 순순히 대답했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와도 그래 생각해 볼게. 좋은 데 있으면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점포 빼는 것도 알아보고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유라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드디어 생선 장수 시어머니가 꼬리를 내렸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최유라. 내가 나한테 한 짓 반드시 되갚아주마 라고요. 며칠 뒤 유라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예단을 직접 가져다 달라는 거였어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단을 미리 준비해서 함에 담아 보내달라고요. 유라가 원하는 건 명품 가방이랑 보석이었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이랑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수천만 원짜리로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단 준비해서 함 들어오는 날 직접 가져갈게.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라고요. 유라는 콧노래를 부르며 전화를 끊었겠죠. 드디어 생선 장수 시어머니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면서요. 명품 가방이 곧 자기 손에 들어온다고 좋아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함 들어오는 날, 그날을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유라 부모님도 있고 민호도 있는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유라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라의 가면을 벗길 거예요. 저는 장 사장이 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유라와 내연남의 사진들을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사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까지요. 그리고 임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산부인과 기록도 챙겼습니다. 유라가 다닌다고 주장했던 병원의 공식 답변서였어요. 해당 환자의 임신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의 사기 전과 기록도 넣었어요.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이게 제 무기예요. 이걸로 유라를 무너뜨릴 거예요. 함 들어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오늘이 유라의 가면을 벗기는 날이니까요. 오늘이 민호를 구하는 날이니까요. 저는 준비한 예단함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예단함이었어요. 빨간 보자기로 곱게 쌓여 있었고 금박으로 장식된 나무함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명품 가방 대신 유라의 치부를 담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민호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장되기도 했고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견례 날 뺨 맞았던 그 수치, 임신했다며 협박당했던 그 분노, 요양원 보내겠다며 무시당했던 그 서러움, 오늘 다 되갚아줄 거예요. 자갈치 곰장어의 매운맛을 보여줄 거예요. 민호 집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라와 유라 부모님, 그리고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였죠. 저를 보자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미소, 상견례 날 처음 봤던 그 미소였어요. 화장실에서 저를 협박할 때의 도끼 어린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진짜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기대해라. 내가 상상도 못할 걸 보게 될 테니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예단함을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함으로 향했어요. 유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드디어 명품 가방을 받게 됐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죠. 유라 어머니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유라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을 비비며 함 앞에 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어보렴. 내가 원하던 거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했어. 유라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빨간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함 뚜껑에 손을 얹었어요. 뚜껑을 여는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라가 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유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함 안에는 명품 가방이 없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없었어요. 대신 사진과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함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내연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뭐야, 유라야, 왜 그래? 라면서요. 민호도 함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사진은 뭐야? 이 남자는 누구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자신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민호가 서류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임신이 거짓말이었어? 이 병원 기록에는 내 이름이 없는데? 임신 기록이 아예 없다고 되어 있잖아. 유라가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저 노인네가 나 모함하는 거라고. 민호 씨, 나 못 믿어? 우리 사랑하잖아. 이런 거짓 증거에 속으면 안 돼. 하지만 민호는 계속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사기 전과 기록을 발견하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야? 법원 판결문이잖아. 내가 전에도 이런 짓을 했어? 결혼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요. 민호야, 이 여자는 널 처음부터 속였어. 임신도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극이었어.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있어. 그것도 유부남이야. 너랑 사귀면서 그 남자랑 계속 만났어. 그리고 과거에 사기 전과까지 있어.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자한테도 돈을 뜯어냈어. 너한테 접근한 것도 다 돈 때문이야.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라 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유라 부모님인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장 사장 말로는 유라가 부모 행세를 시킬 사람을 돈 주고 고용했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유라가 저렇게 막대먹은 인간인데 부모님은 너무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거든요.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장 사장이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리 부탁해둔 거였어요. 장 사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을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장 사장이 설명해 줬어요. 말순아, 이 사람이 유라의 진짜 남편이야. 호적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어. 아이도 둘이나 있어. 유부녀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라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고요? 그러면 민호와의 결혼은 완전한 사기였던 거예요. 중혼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거죠. 불법이잖아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정도로 나쁜 줄은 몰랐어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라의 진짜 남편이 유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어요. 당신 미쳤어? 도박 빚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어디서 이런 사기를 쳐? 몇 달째 연락 안 되더니 여기서 딴 남자랑 결혼한다고 설치고 있었어? 도박 빚이라고요? 알고 보니 유라는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민호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민호의 대기업 배경과 저의 알짜배기 시장 점포를 노린 전형적인 꽃뱀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범행이었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돈줄이었던 거예요. 민호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부녀였다고? 아이까지 있었다고? 나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몇 달 동안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가 유부녀의 사기꾼의 도박 중독자였다니요. 그것도 자기 어머니를 때리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요. 민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유라가 발버둥 쳤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민호 씨, 이건 다 오해야. 저 남자는 이미 이혼한 사이야. 서류상으로만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라고. 내 마음은 진짜야. 민호 씨한테 진심이었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사진, 서류, 그리고 눈앞에 진짜 남편까지 나타났는데 무슨 변명이 통하겠어요. 유라의 진짜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우리가 언제 이혼했어? 당신이 집 나간 거지. 아이들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양육비도 안 보내면서 어디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유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어요.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도끼가 서렸습니다. 천사 같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상견례 가던 날 저를 때렸던 그 악마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유라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다 내년 때문이야. 가만 안 놔둬. 유라가 저를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손목을 잡았어요. 40년 동안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유라가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유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상견례 가던 날 맞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통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라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어요. 저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뺨 때린 값이다. 상견례 가던 날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나? 길바닥에서 노인네라고 욕하고 냄새난다고 비웃고
뺨을 2대나 때렸잖아. 그거 돌려주는 거야. 짝! 한 번 더 때렸습니다. 더 세게요. 유라가 비틀거렸어요. 이건 내 아들 마음 난도질한 값이다. 민호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진심으로 결혼하려고 했어. 그런 아들을 가지고 놀았어. 돈줄로 이용했어. 그 죗값이야. 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유라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건 감히 부모 자식 천륜을 끊으려 한 죗값이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멀쩡한 어미를 치우려고 했지? 아들한테 엄마 버리라고 꼬드겼지? 그 죗값이야.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상견례 가던 날 제 뺨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4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수치를 지금 다 쏟아낸 거예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했어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장 사장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사기 혐의로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미리 접수해뒀던 거예요. 얼마 뒤 경찰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었어요. 최유라 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유라가 바닥에서 일어나 발버둥 쳤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아니에요. 저 사기 안 쳤어요. 다 오해예요. 민호 씨, 나 좀 살려줘.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유라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어요. 유라가 저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김말순, 너 두고 봐. 가만 안 놔둘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해봐라. 감옥에서 어떻게 복수하나 보자.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유라가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상견례 때 저한테 콩밥 먹을 줄 알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 자기가 콩밥을 먹게 된 거예요. 인과응보였습니다. 가짜 부모 행세를 하던 사람들도 함께 연행됐어요. 공범이었거든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라의 진짜 남편도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뒷수습을 해야 한다면서요. 남은 건 저와 민호, 그리고 장 사장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등신이지 엄마 말 안 믿고 저런 여자한테 속아서. 민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너무 울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품에 안아줬어요. 32살이 된 아들이지만 제 품에서 울고 있는 건 어릴 때 그 아이와 똑같았어요. 됐다. 이제 됐어. 정신 차렸으면 됐어. 엄마가 있잖아. 민호가 저를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뺨 맞았을 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참았어.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민호가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화가 나지 않았냐고요? 물론 화가 났죠. 민호가 저보다 유라 편을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보내자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자식인걸요.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니까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에요. 그걸로 됐어요. 장 사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수고했다. 자갈치 곰장어 면목을 세웠어. 오늘 내가 진짜 멋있었다. 저는 장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장 사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무슨 은혜야? 우리 40년 지기 아니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친구지.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가 곁에 있었던 게 감사했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 이겨냈을 거예요. 장 사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32살 다 된 남자가 어린애처럼 울었거든요.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릴 때 악몽 꾸고 울 때 그랬던 것처럼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유라가 하는 말이면 다 믿었어. 엄마보다 그 여자를 믿었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야. 다 끝났어. 라고요. 민호가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내가 그 말을 입에 담았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 정말 미친놈이었어. 저는 민호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이제 됐다. 정신 차렸으니 됐다. 라고 말해줬어요. 사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민호가 유라 편을 들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어떻게 저러냐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내 핏줄이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도 결국 품어주게 되는 게 부모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장 사장이 모은 증거가 워낙 확실했거든요. 과거 전과 기록까지 있으니까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유라의 진짜 남편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대요. 도박빚 때문에 집도 날아갈 판이라고요. 유라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회사도 며칠 쉬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저는 민호 곁에서 밥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함께 있어줬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니까 민호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웃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민호가 주말마다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손 도와주겠다면서요.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생선 만지는 것도 무서워하고 비린내에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죠. 손님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매주 나와서 조금씩 배웠어요. 생선 손질하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경매장에서 좋은 물건 고르는 법까지요. 저는 그런 민호가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장 사장이 막걸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잔하자면서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장 사장과 나란히 앉았어요. 시장 한쪽 구석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말수나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다. 장 사장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어쩌겠어요. 내 새끼인걸요. 아무리 미워도 내 핏줄인데 버릴 수가 있나요? 장 사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말순이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힘든 거 다 지나갔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힘든 일은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 갈매기처럼 저도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민호가 막걸리 한 병을 더 들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끼워줘 하면서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시장 바닥에서요. 비린내 나는 이 시장이 제 삶의 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 다시는 엄마 속 썩이지 않을게.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내가 비린내 풍기며 키운 손이에요. 이제 이 손이 저를 도와주고 있네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민호와의 사이가 더 단단해졌어요. 예전에는 민호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얼굴을 보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어요. 유라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저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요. 새벽마다 경매장에 가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해요. 힘들긴 하지만 행복해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비린내 나는 이 인생이 저는 좋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두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도 있고 가족을 속이는 사기꾼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갈치 곰장어처럼 끝까지 버티면 결국 이길 수 있어요. 껍질을 벗겨도 꿈틀대는 그 곰장어처럼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가족끼리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이 제일 소중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